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만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민동기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상근 기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고기춘 실장님도 옆에 계시진 않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의 선생, 멘토. 네. 예, 맞죠? 뭐 그렇죠. 이제 어제 당번이셨는데 1층을 드나들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 예. 너무 긴장됩니다. 예. 예. 많이 지나가다가 우리 두 분께 팟캐스트에서 내 얘기했나? 만약에 이런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못 듣는 척하고 그냥 갑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네. 2017년 5월 8일 월요일. 5월 8일에 카네이션 안 달아도 된다. 홍준표를 주는 걸로 선물해도 된다. 뭐 이런 짤방이 돌기도 하고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불효를 해야 됩니까? 요즘 왜 이렇게 빨간 옷만 입고 다니는 겁니까? 이게 다 빨아서 남은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예.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예. 선거운동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지금. 네? 당연히 선거운동 해야죠. 아니, 사전투표 할 때, 문을 떼온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인증샷 찍는다고. 문을 떼와서, 뭡니까, 그러면은, 뭐, 문을 찍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제 패친 분 중에 이제 김기백님이라고 계시는데, 예. 철문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노를 들고 가면 되나? 노. 네. 진짜 배씨가 나오기라도 하면 진짜. 배씨가 나오면. 아니, 이게 인증샷을 허용을 하니까 아주 창의적인 그런 인증샷들이 많더라고요. 네. 민 씨는 민어를 들고. 그래요. 참, 내일이면 앞으로 5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네. 홍가가 되면 어찌 될까?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간 헬조선이라고 부른 표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시대가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또 이미 이렇게 또 대세가 다 확연히 드러난 마당에 갑자기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 뭐 100%니까. 뭐 진짜 이상한 결과 나오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언론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도 거대한 어떤 담론 구조에서 이거 부정선거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을 겁니다. 솔직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간에 모든 뉴스할 수 있는 채널은 JTBC 말고는 다 저쪽 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저쪽 그렇죠. 편의 담론을 따랐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씨가 당선이 된다면은 이거는
기성 언론의 낙선이기도 하다. 기성 언론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최근에 이른바 진보 언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제는 뭐 언론 우리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 네. 이런 선언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근 동지 가르치지 마세요 이제.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번 대선은 특이한 게 2위를 누가 할 것이냐. 아, 그렇죠. 요거 재밌더라고. 요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아냐. 기아는 이제 1위고 NC하고 LG가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NC가 2위를 할지 LG가 2위를 할지 이건 뭐 상당히 혼미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망은 잘 모르겠고 저희 그 염원을 담는다면 일단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철문 형님께서 2위를 좀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의미가 크죠. 찰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권력, 박근혜 권력, 이런 수구 부패 기득권 세력이 3등으로 내려앉는 수모를 겪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죠. 그런 맥락도 참 의미가 있겠네요. 더 개인적인 바람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한다면 3위는 우리 심크러쉬께서 아이고. 한번 해주시고 4위 정도로 우리 레드준표 형님이 꼬라박는 그 정도가 돼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진짜 자유한국당은 해체 수순으로 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야 촛불 대선의 의미가 제대로 살려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잠시 후에 우리 정상근 동지한테 물어볼 텐데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테이지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틀리면 5만 원씩 이렇게. 5만 원이요? 출연료 안 받아도 됩니다. 출연료 안 받으셔도 돼요. 예.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쉬는 날인데 이것 때문에 나왔건만. 출연료도 안 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대선 1위는 문재인 후보로 45에서 50% 정도 득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너무 간격이 큽니다. 이거 보통 여론조사도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사람이 찍는데 그렇게 정확도를 요구하면 그건 무리지 그거는. 45에서 50. 45에서 50. 뭐 한 50까지 전 보겠습니다. 50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에서 55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51.8.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51.8. 예, 516보다는 518이 낫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51.8% 예견하고요. 2위 홍준표로 보겠습니다. 23%로 가겠습니다. 좀 세게 한번 주고요. 그리고 안철수 14%. 14%. 네. 그래서 이제 선거비 절반은 그 당을 낳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부담할 수밖에 없는 출산하신 분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4위는 놀랍게도 유승민. 뭐 한 6%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막판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2명 탈당한 거는 뭐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진짜 도와줬어요. 와, 선거운동을 이렇게 해도 지금. 그리고 우리 신불리 우리 후보 제 생각에는 뭐 20% 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4%에서 5%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SBS 건 이제 우리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SBS 건이 문재인 후보 지지 결집을 부른 측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할 게 아니라 정의당이 항의할 그런 사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으로 보자면 명쾌하죠. 그렇죠? 51.8, 23, 그리고 14, 그리고 6, 5 이 정도. 예. 다 합쳐서 100이 넘나?
해가 안 돼요. 제가 계속 이거 넘으면 이거 지적해야지라고 계속 암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다행히 넘진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상근 선수로 가보겠습니다. 정동기 지난번에 맞췄어. 12월 9일. 네, 그때 235명 찍었는데 정말 잘 찍더라고. 234명이 나왔죠. 예, 대단합니다. 예. 제가 2표 차로 졌는데 아까워요. 예. 그거 참 사실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예.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시죠. 뭐 사실 가중치를 둬서 3, 4, 5위는 뭐 이렇게 썩 의미가 없으니까 1, 2, 3위 정도. 그렇죠. 1, 2, 3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진짜로 해요? 예능으로 해요? 지금 아까 저기 김용민 PD 예능기 싹 뺐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맞히면은 다큐고 틀리면 예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저는 홍준표와 안철수의 말대로 이번 판이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12월 9일 날 찍어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보수를 지지하려면 유승민을, 진보를 지지하려면 심상정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그래서 홍준표, 안철수 0%. 그다음에 문재인이 70, 그다음에 심상정, 유승민이 15%씩.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바로 이 대중 출수주의야 이게. 제가 보니까 기부 천사가 되기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농담하지 말고, 진짜. 진짜로. 진지하게. 문재인 후보가 한 50% 전후가 나올 것 같은데, 네. 한 50%가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찍어요. 난 소수점까지 갔어. 40. 48.4. 48.4. 네. 저도 사실은 솔직한 마음은 40%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고 또 최종 투표율이 80이 넘을 거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변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기왕에 이제 정상근 선수도 얘기했으니까 저는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네. 50.9%로. 50.9%. 네. 와, 이게 치열하네요. 왜냐면 50은 조금 넘을 것 같아. 턱걸이로. 민 국장의 수법은 항상 남 딱 중간이야. 아니 50은 분명히 넘을 것 같은데 51을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50.9. 하여간 이렇게 되면은 50을 넘는다면 이거 대단한 사태입니다. 그럼요. 사실 그렇죠. 48%대도 대단한 사태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역대 그 대선 득표율과 2위와의 간격 이걸 아주 멋지게 한번 멋질 건 없구나. 남들이 관심을 안 갖는 그 분야까지 제가 아주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 노태우 때 득표율이 36.6%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 대통령도 36% 정도 득표하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자구도 아닙니까? 그렇죠. 오자 아니야, 오자. 1, 2위 격차가 8.6%인데, 근데 당시에 그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이 단일화만 했다면, 뭐 단일화했다고 두 사람 표가 다 한 사람한테 가진 않겠지만, 그 둘 합치면 50%가 넘어갔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죽 써서 노태우가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14대 때는 김영삼 42% 득표로 당선이 됐고 2위와의 격차가 8.2%. 이때가 굉장히 지금까지 기록상 가장 많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81%. 자, 그리고 15대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죠. 40.3%. 2위와의 격차가 회창이 형 1.6%포인트. 맞아요. 야, 정말 그냥. 박빙이었죠, 박빙. 뭐 그냥 창호잔장이었어. 그렇죠. 그리고 16대 노무현 48.9% 득표율인데 2위 역시 회창이 형 2.3%. 자, 17대 이명박은 한 몇 퍼센트 득표한 것 같습니까? 그때 한 40% 정도 되지 않았나요? 40%? 아니 5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관록이야. 저 학생 때여가지고요.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때 정동영 후보가 시체말로 죽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48.67% 득표인데 득표율만으로 보면은 노무현보다 저조해. 근데 2위와의 격차가 22.6%포인트. 완전히 그냥 게임이 안 됐죠 한마디로. 그리고 18대가 이제 박근혜인데 51.6%, 2위와의 격차가 3.53%.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문재인 씨가 48.67% 이상의 득표를 얻고 2위와의 격차가
23% 이상 벌어진다. 예. 23%포인트면은 2위가 뭐 한 25% 정도 득표를 못하면 네. 그 정도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문재인 씨가 48.7%일 경우 이러면은 이명박만큼의 대승을 거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50%를 넘지 않더라도 네. 다자구도니까 또. 네. 그래도 사실 이명박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문국 현역은 5%도 안 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3자 대결 구도에서 이렇게 이명박이 대승했는데 지금 5자 대결 구도에서 48% 넘고 또 2위와의 격차가 23%포인트가 벌어진다? 그러면 뭐 역대 최대 압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50%가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국정 운영 동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하고 싶은 거 솔직히 다 할 수 있게 되는 청산하고 싶은 적폐 다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호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이번 결과가 주목됩니다. 뭐 현재 1, 2위가 엎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기대를 거는 거는 네. 딱 하나 기대 건 게 이겁니다. 힐러리가 다 될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됐다. 이거 하나밖에는 지금 기대하는 바가 없어. 기대를 걸 게 없어. 근데 대한민국 땅에 백인이 있습니까? 홍준표에 확실한 지지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TK에서도 3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미국이니까 그 가능한 거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역전 현상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표로 따지면 힐러리가 더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득표로 보면은 그렇지. 득표로 보면 힐러리 당선이죠. 득표만으로 보면 우리식으로 득표 기준으로 하면. 네. 그러니까 미국식 그렇죠. 선거 방법도 아니고 네. 한국식 선거 방법으로 보면 힐러리가 이긴 거야. 네. 네. 물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홍준표 전문가거든요. 정확하게 그 사람 마음을 읽는다면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대선 이후에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절대 대선 승리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아마 최대한 1위와의 격차를 줄인 2위가 목표일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뒤에 그렇지. 자유한국당이 한마디로 부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그 바른정당의 의원 뭐 한 15명 올 걸로 기대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홍준표 씨가 당내 내부의 어떤 조율 없이 그냥 바로 다 받겠다 이랬던 것도 홍준표계를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없잖아. 그렇죠. 홍준표계가 없어. 한 네. 2명 빼놓고는. 네. 그러다가 친박한테 막혔죠. 그러다 친박한테 막혔는데 막혔다고 사실 이 선거 와중에 들어오겠다는 사람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후보가 짱이야. 이럴 때는 무조건 짱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황영철 이 사람이 돌아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하여간 지금 대선 이후에는 확실히 홍준표 자기 당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 있잖아요. 네. 친박도 지지했던 박근혜도 지지했던 이런 층들 눈높이에 맞춰서 홍준표 씨가 막 막말도 하고 막짓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박의 지지층을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리고 홍준표계를 기반으로 해서 당내 그 어떤 세력 구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홍준표 당으로 만들려고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홍준표 씨도 지금 자기가 이번 대선에서 지지율을 최대로 끌어올리지 않으면은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지지율이 저조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팽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이내로 유승민과 홍준표의 격차가 좁혀진다? 예.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는 보수 정당들이 다 빅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친박당, 낡은 세력의 그 당으로 바뀌는 거고 유승민을 정점으로 한 바른정당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에게 표가 뭐 한 20% 넘게 간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거는 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보수를 기대하는 이런 많은 분들의 그런 염원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국민의당은 3등이고 15% 미만이다. 그러면 우리 철수 형님은 철수해야지.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내PR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 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못하나? 아니 철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버틸 수 있겠어요? 10%가 그러니까. 안 되면. 예.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국민의당 의원들은 안철수 빼놓고는 다 낙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 지금 우리 박지원 형의 생각은 호남에서만은 1등을 해야겠다. 그렇죠. 뭐 아주 부단히도 뭐 호남이 다 어렵다면은 전남만이라도 우리가 이겨야겠다. 네. 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돌아다니는 곳마다 지역 감정 자극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호남의 맹주로서 자기 체면도 서고 그래야 앞으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당장 국민의당이 스스로 자립하진 못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협상할 때 자기 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대표 지금 이게 유세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 박지원 대표는 대선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이후에 지방선거나 총선을 대비한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저렇게 유세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 빼놓고는 김미경 여사 빼고는 다들 자기 정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참 비정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을 뭐 정치인들 두고 지지하고 환호하고 참 좋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한다. 뭐 그는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는 박정희 시대로 끝났다고 저는 보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이 이 책임감을 갖고 자기 정치적 명운을 걸고 국민들을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든 뭐 복지국가를 만들든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이 바로 투표일입니다. 예. 사전 투표율이 몇 %였죠? 아, 그게 몇 %였다. 저희 녹음일이 금요일 낮 1시인데 네. 예, 아직 사전 투표가 끝나지 않아서 예. 한번 예측해 봅시다. 조심스럽게 1000만 예측해 봅니다. 20몇 %죠? 20몇 %입니다. 예. 그러니까 20%는 넘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우리 정동진은 그럼 저는 한 19? 자, 그럼 저는 19.5% 하겠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뭐 해볼까요? 이번 주에 미디어계 이슈가 다 이걸로 그냥 매몰이 됐는데. 예. 네. 지난 2일이죠. 그 SBS가 8시 뉴스에서 보도를 하나 했는데 이 보도의 제목은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된 뉴스고요. 예. 조울선 기자가 리포팅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문재인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양수산부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늦추고 대선 시기에 맞춰서 인양을 했다는 취지의 해수부 한 공무원의 발언이 나와요. 또 정확한 워딩은 뭐 솔직히 말해 이거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 후보가 약속한 해수부 2차관을 만들어주고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해수부의 조직을 더 키워주고 확장시키는 대신 너네는 내가 이제 그 대선에 나갈 때 세월호를 이제 인양을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라라는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 거죠, 이게. 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엄청난 뉴스죠. 네, 사실이라면. 네. 그동안에 뭐 문재인 후보가 네. 해왔던 일들이 다 쇼고, 그렇죠. 거짓이고, 기만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후보가 날아갈 정도로 큰. 아유,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큰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리포트가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뭐 리포트도 그렇고 이런 전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니까 그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이제 인양을 결정했는데, 뭐 적게 봐서 2014년부터 아니면 뭐 가장 늦춰봤자 2015년부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는 네. 최소한 2014년은 아닌 게, 네. 그때 유족들 미수습자 가족들 다 반대했어요. 그렇죠. 선체가 훼손된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든 바닷물 속에서 수습하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 말쯤 가서 어렵게 그때 가족들이 결단을 해서 오케이 그러면 인양하자.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SBS 리포트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리포트로 성립을 하려면 저 내용을 만약에 100% 액면가로 일단 다 믿는다 전제를 한 상태에서 그럼 해양수산부는 전지자적 그 예언자적 지능을 가지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세월호 사고도 예측했어야지. 그럼. 대비를 하고. 그리고 왜 그거를 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리포팅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게다가 뭐 2015년 그 국면에는 아직 뭐 반기문이라는 변수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때 문재인이 1등은 아니었어요. 문재인 대세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해수부가 문재인 후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들어올렸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 리포트에 그 멘트를 박아는 거죠. 그 그래픽까지 쓰면서. 근데 이 보도가 이제 굉장히 이상한 게 일단 기사 요건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런 보도를 하면서 뭐 익명의 공무원이 뭐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의 발언을 할 사람이라면 뭐 장차관 아니면은 그렇지. 인양의 네. 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네. 그 고위층들 대가리들. 네.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근거가 그 멘트 말고 근거가 최소한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SBS 리포트는 그게 없고요. 실제로 그 근거가 만약에 없고 해수부 공무원 멘트로만 그 리포트 그게 사실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멘트가. 네. 그럼 그 정도 멘트로만 가려면은 원래 익명으로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해와도요. 국장이나 데스크에서 이게 누구냐고 안 물어요. 왜냐하면 그냥 평상 리포트나 취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네. 기자와 국장 간에 그 정도 신뢰관계는 있기 때문에 안 묻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SBS의 저 정도 리포트인데 근거가 해수부 공무원 익명의 공무원 멘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데스크가 기자한테 묻습니다. 누구냐. 그래서 장차관이나 정말 어떤 그런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면 못 나가요. 7급 공무원이라면서. 그걸 확인을 안 했다면 네. 그건 진짜 언론사 게이트키핑이고 뭐고 없다는 언론사라는 걸 증명을 한 거고 확인을 했는데도 나갔다. 그러면 저희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거지. 네. 네. 그 일단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또 나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SBS 내부에서는 답답하다. 고의는 없다. 이거는 한마디로 무너진 시스템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마치 알몸이 노출된 것처럼. 대 SBS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평기자들이 밖에다가 뭐 얘기할 수도 없는 이런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내막을 보면은 이게 그 기자가 뭐 정치부, 사회부 뭐 이 정도가 이제 관계 취재 부서겠죠. 그렇죠. 핸들링하고 있죠. 예, 정치사회부가. 정치부나 사회부. 뭐 국제부가 할 리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이 기자가 정치부, 사회부를 거치긴 했지만 현재 편집부 소속이에요. 편집부?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이제 편집부라고 하는 거는 그 뉴스 제작을 담당하는 편집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취재 현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내근직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신문사도 보면 편집부가 있잖아요. 있어요. 제가 편집팀입니다. 예. 멀티미디어 편집팀. 그렇죠. 내근하면서 네. 이제 현재 그 기자들이 커버리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한다든지 뭐 하는 방송사에서는 이제 편집부 기자들이 리포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특파원이 뭐 안 나갔다든지 뭐 현지에서 뉴스를 보내올 수 없는 그런 상황 혹은 휴일인데 기자들이 다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없을 때 그래도 네. 리포트가 있는 뉴스는 또 만들어야 하고 그때 이제 대신해서 리포트하는 경우 이런 경우지 편집부에서 특정한 취재를 담당한다. 웬만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이 기자가 이제 그동안 세월호 관련한 그런 취재를 그동안 정치부 사회부 있을 때 했었나 봐요. 오래 했어요. 오래 그리고 또 기사도 잘 썼어요. 그때. 네. 유가족들도 굉장히 뭐 이렇게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쁘지 않은 네. 그런 기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어떻게 정보를 얻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그걸 발제를 하니까 그 이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그 기자가 취재를 해왔으면은 데스크 보는 사람이 편집부 책임자인데 이 양반이 이 기사를 손대다가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아. 이게 이제 그러면 정치 사회 이쪽 라인이 아니라 아니야. 1차 데스킹을 본 게 편집부 쪽이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엉뚱하게 뭐 저 문캠프하고 뭐 거래가 있었다는 식으로 그건 이제 사실은 해수부 공무원이 했던 말에서 따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시덥지 않은 말은 폐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마치 가치가 있는 양 보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빙성을 실어서 보도하는 건데 안 믿겠어? 가짜 뉴스가 되는 거지 바로. 그렇게 해서 보도가 나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특종 욕심과 더불어서 선거 국면이 갖는 또 위중함, 뉴스의 내용을 보면 파괴력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우선 내자 하는 그 심리가 반영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처음에 그 SBS 노조가 일단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그 기자가 취재한 초고하고 데스킹 본 마사지 본 리포팅 원고가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스킹 과정에서 그렇게 완전 이상하게 된 거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떤 첨삭이라든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한마디로 시체말로 야마가 바뀐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통상적인 그런 기자와 데스크의 관계라면 정상근 기자도 알겠지만 야마가 바뀌면 데스크가 기자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기자가 데스크한테 항의를 합니다. 네. 어필을 해요. 네. 이건 아니다.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데스크가 만약에 고호를 강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기자가 난 이거 빼달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의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리포팅을 다른 기자를 시키든가 그래요. 근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리포팅을 그 기자가 또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기자가 착한 모양이지. 대들지도 않고 수능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개기는 기자가 많으면 대한민국 언론 연실이 이렇게 되나? 전공이 찔렸어 지금 전공이 찔렸어. 아이고 세상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모든 언론사가 다 그럴까 하는 점은 또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SBS 기자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조선일보처럼 문재인을 어떻게든 낙선시키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욕을 먹는다면은 감수할 수 있겠지만 이 시스템이 무너져서 팩트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허접한 기사가 그냥 여과 없이 전파를 통해서 나갔다는 점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들은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도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데스크를 본 사람 뭐 김성준 보도본부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데스크를 본 실무 책임자가 과연 의도를 갖고 이렇게 기사를 비틀었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도대체 조사가 좀 이루어졌는데 이게 좀 단순한 실수라고 해도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사 요건이 안 되고 게다가 심지어 반론조차 없어요, 이 기사에. 그러니까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미디어오늘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3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뭐 그게 뭐 4일이었다든가 하여튼 이런 짜잘한 팩트들에 있어서는 그게 뭐 하나하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때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동기 선배 얘기했던 대로 야마 전체가 이제 뒤틀어져 버린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실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어쨌건 SBS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수습을 하려고 되게
나름 이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2일날 SBS 8시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3일날 모닝와이드에서 한번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김성준 SBS 보도본부장이 트위터 통해서 3일 오전에 사과를 했어요. 그때 내가 라디오 출연했는데 네. 어디서 윗선에서 연락이 와서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도 네. 그것도 사과문을 냈어야 했다고. 관계도 없는 저 라디오에서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과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3일 오후에 또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이제 미디어노라고 통화를 하면서 그때도 뭐 게이트키핑 과정이 미흡했다면서 사과를 했고 그날 밤 뉴스 8에서 또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5분짜리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4일에는 SBS 박정훈 사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담화문을 냈는데 이거 해당 기사는 함량 미달 기사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다음에 진상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SBS 노조에서도 좀 입장을 좀 냈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사과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또 그날 저녁에 클로징 멘트에서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또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 기사가 특정 방송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MBC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고 이게 생각을 하겠어요. 예. 네. SBS는 되게 그 나름 이제 뭐 보도 공정성 관련 부분에서 SBS 조합원들이 많이 싸우기도 했고 되게 틀이 잘 잡혀 있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저기 저 언론노조 SBS 본부 네. 윤창현 본부장이 와 그 저기 민경욱 등 이 자유한국당의 인간들이 와가지고 보도본부장실에서 항의할 때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다 깼잖아요. 아주 그냥 묵직한 팩트 폭력을 거기서 네. 행사를 했는데 예. 뭐 SBS가 그렇게 마탱이가 간 언론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KBS 포함해서 지상파 3사 중에는 그나마 제일 나은 그런 그렇죠. 언론사죠.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사과하는 거 보면은 이 보도로 인해서 SBS 내부에서도 지금 혼인 비정상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비정상상. 네. 그렇죠. 완전 멘탈이 붕괴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 데스크가 뭐 모든 책임을 다 뒤집었을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그 기자가 자기는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고 믿고 증언을 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직급은 낮지만 그 사람 멘트를 받아서 낼 수밖에 없는 모종의 상황은 없었는지 이건 어디까지 다 상상입니다만은 이를테면은 백 제보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정상근 기자한테 접근을 한단 말이죠. 제가 권력기관의 정보기관의 요원이에요. 네. 정 기자. 요원치고는 살이 좀 많이 찌셨는데요. 요원은 살이 찌면 안 되나? 안 되지. 요원의 길이 요원합니다. 기자치고 너무 살이 쪘어. 근데 자존심 상해. 요원이라고 하기엔. 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손으로 떠서 그냥 마셔도 되는 세상. 그런 깨끗한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훈 나이트클럽. 모든 언론 기사와 논평을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세상. 그런 반듯한 언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제 정상근 기자한테 정보기관 요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국정원 직원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이 정 기자 특종 욕심 안 나나? 내가 좀 하나 물어다 줄까?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 기자가 아이 정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그 말을 믿고 보도할까요? 내가 한 명 엮어줄게. 실무자야. 해가지고 엮어줬어. 그렇게 해서 기사를 작성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뭐 아예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죠. 확실한 소설이자 확실한 상상. 예, 전혀 이건 뭐 근거 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모든 뭐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추정에 의해서 만약에 진짜 그런 그림이 실제로 펼쳐졌다고 칩시다. 나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아까 김용민 PD가 편집부 쪽에서 일단 데스킹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도국장도 분명히 갈 거고, 편집부에서 데스킹을 봤다고 정치사회부나 이런 데서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보도국장으로 갈 거고 보도국장도 통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8시 뉴스까지 갔을 정도면. 예. 그 보도국장이 이제 정승민 보도국장이고 이제 보도본부장이 성준이 형님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이제 통상 보도본부장쯤 되면은 뭐 편집회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예. 네. 근데 보도본부장이 앵커까지 맡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네. 흔치 않죠. 예. 권재홍 씨가 했었나? 뭐 하여튼 판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건 SBS 역사에서 보면은 그런 선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장급쯤이 이제 앵커를 맡는 경우는 있어도 본부장이 앵커까지 맡는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이 사실상 앵커면서 SBS의 프라임 뉴스는 모두 다 사실상 그분 관할 아래에 있었는데 그동안 SBS의 조직 문화, 특히 보도국 조직 문화가 상당히 권위적으로 흘렀다. 이런 이야기가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세밀한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돼서 혹여나 단독, 특종 이런 이름 아래 야 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사실 여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먼저 갖고 있는 거 터뜨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 기사와 아이스크림은 같이 녹는다. 뭐 이런 그 논리가 여과 없이 무분별하게 그런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 해도 반론도 안 들어가 있고 근거도 멘트 그 하나. 근데 이게 보도국장까지 통과해서 심지어 뭐 그 편집회의는 저기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안 들어왔다고 칩시다. 근데 앵커는 특히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앵커를 하고 있으면 그걸 봐요. 또 그게 당연하죠. SBS 단독이잖아요. 근데 그걸 봤는데 본인도 오케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리포트를 하고 방송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본인도 그렇게 동의를 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아니 뭐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상파 방송사의 시스템을 맹신하고 그 숭상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이게 아니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 옛날에 저기 누군가 헛소문 듣고 빌 게이츠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저기 국제부 차장이 그냥 전결을 해가지고 자막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부장들하고 국장들이 다 회의 들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차장선에서 그냥 보도 나간 거 아니야. 이게 MBC 게이트키핑이 이래. 우리가 너무 이 지상파 방송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을 우러러볼 필요는 없어요. 아니, 이게 지상파 방송 시스템의 게이트키핑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느 사든 게이트키핑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미디어오늘의 어떤 기자가 그 기사를 작성을 해왔어. 이거는 미디어는 게이트키핑이 2단계를 거치거든요. 팀장하고 국장. 국장 오기 전에 팀장 선에서 잘려 이런 기사는. 아니 근데 시의성을 따지면 방송 뉴스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빌 게이츠 오보는 뭐 그거를 살피고 했나? 그럼 망신스러운 오보는 뭐 그럼 누가 했길래 계속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오보 누가 했어 대체? 아주 인류 역사의 긴 남을 오보예요 그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SBS 오보 제가 뭐 SBS를 두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하간 분명히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척 보면 알거든. 민주당에선 이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다. 정치적 저의가 있는 거다라고 보고 끝까지 살펴보겠다. 왜냐면 거기도 방송 뉴스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거기 내부 시스템상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다. 그 또 언론 특보들 보면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거든. 이런 양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의도가 들어갔네.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SBS 기자들이 너무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거는 SBS 내에 특정한 저희를 가지신 분들이 피운 농간일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열어두시고. 그렇죠. 마음에 어떤 그러니까 언론노조 SBS 본부가 얘기를 했던 거는 아까 동규 선배가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이 기자가 원래 썼던 발제 취지가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거였다. 그러니까 그렇죠. 해수부가 세월호를 인양할 때 정보의 누치를 받다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었대요. 네. 이 해당 기자가. 그리고 리포트 초안의 제목을 이 기자가 달아놓은 게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다음 달 본격 조사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나갈 때는 뭐 차기 정권과 거래라는 제목으로 달고 나간 거죠. 완전히 야마가 바뀌었어. 그리고 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고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치. 누구길래 당연히 이런 물어야지.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이런 식의 기사를 쓰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걸 뭉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누군가가. 뭉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까
김윤 PD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에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그렇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장난을 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니까 방송 뉴스가 우리가 이거 체크한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물 먹을 수가 있다. 이런 공포심이 있어 사실은. 그건 인정해줘야 돼. 응? 미디어 오늘은 사실 미디어 이 비평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잖아요. 남이 뭐 우리 특종을 먼저 보도한다 이런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야. 근데 SBS는 다르거든. 거기는 뭐 피말리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뭐 나중에 뭐 있더라도 팩트의 중심은 맞겠지. 뭐 이런 서로 간의 믿음 이런 것들이 그냥 여과 없는 보도로 이어진 게 아닌가. 거기서 우리 삼성 조지는 거는 며칠 좀 확인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한번 2, 3일 딜레이를 시킨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문법으로 보자면 터무니없다는 점은 맞는데 네. 이 터무니없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낼 수밖에 없었던 데는 뭔가 시성에 대한 강박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근데 진짜 들고. 뭐 그렇다고 뭐 중간 간부 하나의 그런 농간이라고 딱 치기에는 또 기자가 이 리포트를 또 읽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되게 좀 의아해서 아 이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가. 갑자기 박정희 귀신이 나타나서 귀신의 씨였어 그냥 한마디로. 예. 네, 이거 농담이고. 네. 그래서 좀 너무 의아한 사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네. 그래요. 저는 이건 뭐 틀림없이 뭔가 기획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의 주장을 그냥 막연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요거 관련된 좀 후폭풍에 관련된 얘기를 몇 개 좀 해보면은 일단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3일 부산 유세에서 SBS의 보도 삭제를 두고 내가 모래시계를 드라마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키운 방송이 SBS인데 내가 집권하면 8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기 선배가 사설에서 쓰셨던데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후보 사퇴해야 돼. 네. 문재인 후보가 그랬으면. 근데 홍준표 후보가 하니까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느끼는 자괴감은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그 저도 김용민 PD가 생각났습니다. 아니 뭐는 내가 했던 막말이 뭐 아름답거나 혹은 뭐 우리가 교육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저는 그런 막무가내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역지사지, 미러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군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포로에 대한 역지사지에서 야 전쟁 책임자 니들도 한번 강간당해봐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 어떤 권력자들에 대한 비난과 플러스 음담패설 정도인데 아니 이거는 자기가 강간 모의에 동참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여론조사기관 없애겠다. 뭐 방송국을 폐쇄시켜버리겠다. 뭐 뉴스를 없애버리겠다. 뭐 사장 보도본부장 목을 날리겠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도 선거 전에 아무런 얘기 안 되는지. JTBC는 보도하면서 손석희 앵커가 그냥 넘어가더라고 이렇게. 농담이겠죠? 이러면서. 뭔 농담이야?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야. 원래 기왕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에 사설 원래 잡았던 제목이 딴 거였습니다. 근데 바꿨어. 구성을 할 때 처음에 사설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홍준표의 막말과 김용민의 막말이었거든요. 진짜? 어이구. 근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김용민 PD한테 도움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걸 또 다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써줘야 되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급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사실 김용민 PD의 막말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근데 뭐랄까 하여튼 그때 뭐 인터넷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무려 그로부터 8년. 아 근데 솔직히 그걸 가지고 얼마나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막 하고. 아니 드라마 와중에 속보로 김용민 막말 또 발견 뭐 이런 거 뭐. 또 발견? 뭐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해봐. 그 비교해봤을 때 홍준표는 완전히 지금 특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야 확실히 막짓도 해야 하는구나. 우리 사회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막말뿐만 아니라 막짓도 해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 막말로 뭐라고 했던 사람들을 그때 종북으로 모셨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뭐 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SBS 보도본부장실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을 했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언론 자유 침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력으로 기사를 내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가해자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지 왜 피해자한테 가서 뭐라 그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이 기사 삭제를 민주당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해서 트위터에서 야, 역시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네. 아니 누군가의 명언을 지들은 안 그러나? 지들은 그러면 리얼미터 갖고 왜 시비를 걸어?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그 역지사지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이런 집단들이 보면은 하여간 쫄리는 집단들입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권양숙 여사 구촌 그거 관련해서도 사과하고 사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놓고서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아 우리 정상근 기자 말대로 정말 SNS는 나중에 다 발목을 잡아요 또. 그렇죠. 네. 인생의 낭비라고 이제 퍼거슨 축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낭비벽이 그렇게 심하시다고 아니 월간 조선 보니까 네. 김용민 기사 봤어. 김용민이가 요즘 뭐 하나 봤더니 1시간에 한 번꼴로 네. 트위터에 글 올려. 아 그거 보고 아주 웃겨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제 직업을 네. 트위터 업로더. 내가 얼마나 팟캐스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건 모르고 트위터나 올리는 사람으로 제잘꾼으로 할까? 제잘꾼? 네. 트위터니까. 예. 뭐 그렇고요. 그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5일날 오늘이라고 하면 5일입니다. 녹음하는 날. 역시나 조선일보는 이런 프레임 잡기에 이제 능하구나. 근데 참 안 먹힌다라는 생각을 네, 전혀 안 먹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SBS의 사과가 과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또 민주당 탓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늦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SBS 보도를 까는 거죠. 근데 까면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세월호를 둘러싸고 괴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된 날 팽목항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사망한 학생들에게 이제 뭐 미안하고 고맙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홍준표랑 국민의당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아 고맙다고 말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홍준표는 진짜 네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거는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를 썼는데 아니 뭐 그 유민 아빠 뭐 유족을 막 모독하고 막 세월호 천막 치유라면서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나갔던 조선일보가 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불쾌하죠. 똑같죠. 네. 자유한국당하고 예.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관훈 나이트클럽을 들으신 한결의 관계자께서 네. 의견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예. 아, 우리 방송 참 열심히 들어 우리 언론사 관계자들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데 안 들은 척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도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한겨레의 언론인 중에 한 분인데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죠? 한겨레 관련해서 지난주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 기자간. 네. 이런 어떤 폭행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상황을 입막음하려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캡이 다른 언론사 기자한테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 이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을 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문자와 관련해서 이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경 캡들 상대로 급하게 문자를 보내게 된 배경은 이제 뭐 찌라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돌았던 찌라시의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서 돌기 시작했죠.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상이 파악되기 전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거죠. 관련 보도를 과연 막을 수 있었을까? 그건 한겨레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언젠가는 기사화 될 것이다라고 한겨레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는 보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상 규명 이전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왜냐? 찌라시 내용이 유족들한테 들어갈 경우 사태는 불보듯 뻔해서 일단 선수들한테라도 먼저 알리고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었다는 거죠. 보도 자제를 부탁드리는 말 앞에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이런 말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악용 당했던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였고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하는데 편집회의쯤이었는데 찌라시가 막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제 캡 한 명이 초안을 잡고 사회부장이 데스킹을 받다고 하는데 꼼꼼하게 못했던 거죠. 워낙 상황이 다급하고 황당한 상황이어서 우왕좌왕하면서 위기 대응을 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겨레 기자분의 설명이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한겨레 기자분이 보내주신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그 중앙일보에 칼럼이 하나 실렸었는데 예.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이정재의 시시각각. 독특한 칼럼을 쓰시는 분이죠. 그래. 이름이 또 유명 배우하고 같아서 네. 그렇죠. 또 내용도 워낙 황당해서 네. 제가 기억합니다. 예. 네. 그 제목은 한 달 후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칼럼은 소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깔고 가요. 그러니까 이 칼럼 시작할 때 처음에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이 칼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놓고 예. 너무 디테일해. 근데 이 칼럼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용이 너무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재인이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칼럼에서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소설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5월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거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가 있더란다. 뭐 홍준표가 됐으면은 상의를 하고 폭격을 하고 안철수가 됐으면은 통보를 하고 폭격을 하고 문재인이 되면은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폭격을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뭐 미국에 돌았다라고 이렇게 청와대 참모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저 홍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38%의 득표로 간신히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축하 전화 한 통 못 받았다고 트럼프에 의해서. 네. 그러면서 뭐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김관진이 북한에 이제 사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이 이제 말렸다. 그랬더니 김관진이 어떻게 이렇게 원칙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사표를 던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네.
김관진은 날라가지. 제일 먼저 자르지. 제일 먼저 아웃되는 선수야. 이 사람 지금 국회 나와서 지금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드 문제로. 그러면서 이제 김관진이 멋있게 사표를 딱 던지고 딱 나가니까 한민구랑 이제 군 수뇌부들이 줄줄 일어나서 이제 같이 사표를 던지고 딱 나가. 그분도 같이 날라. 지금 그 새끼들이 저 사표를 안 낼까봐 지금 다들 걱정하는데 지금 뭔 그런 개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뭐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허둥지둥 된다는 내용의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는 소설인 거죠. 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문재인이냐고라고 물어보면서 그가 이제 유력 주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 뭐 공약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칼럼이잖아요. 개젖 같은 칼럼이지. 네. 그러면 우리도 미디어들도 뭐 홍석현 전 회장이나 한다로 조선일보 뭐 이래가지고 뭐 한다로 중앙일보 이래가지고 한번 소설 한번 칼럼 써볼까? 막.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또 재미가 들렸는지 4월 20일에 칼럼을 또 하나 썼는데 3주 후 대한민국.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똑같아요. 이거 소설이에요. 소설을 썼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보수 진영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해서 매일같이 막 태극기 부대가 연일 뭐 시위를 하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안보 불안으로 태극기 부대가 연일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시위를 벌일 것이다. 김종인 총리가 이 모든 우려를 잠재운 것이다. 비로소 대한민국의 정치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문재인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3주 중앙일보 한번 씁시다. 이런 게 또 나왔었군요. 네. 내가 그 스크린을 못했네. 이건 참 중앙일보 권석천 사회부장 빠진 이후로는 뭐 그걸 잘 안 봐요 요즘에는. 네, 석천이 JTBC 보도국장으로 가셔서. 예. 제가 잘 못 봤는데 그 사이에 하는 개소리들이 그냥 아주 질비하군요. 김종인 씨는 사실 이 보수 언론이 키워놓은 괴물이죠. 너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영양가가 없는. 너무 과대 포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철수도 그 사람 데리고 오면은 뭐 좀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조각권까지 줬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거는 그건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 거지 김종인 얼굴 보고 표준 게 아니에요. 와 김종인이다. 근데 지가 저 선거 끝나고 나서 내가 일당으로 만들어줬다고 봐요. 지가 일당으로 만들어줬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과대망상증들이 좀 심하신 것 같아 진짜. 근데 그걸 또 언론들은 맞아. 뭐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안철수가 이제 안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착시 효과를 결국에는 당하고 말았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그 모양 그 꼴이 된 겁니다. 예. 김종인 씨가 사실은 호남 패배의 주 원인이란 것이 호남 정치를 아는 모든 분들의 일치된 견해예요. 예. 뭐 국보위 출신이기도 할 뿐더러 뭐 전혀 개혁색을 다루지 않고 보십시오. 지가 뭔데 서출받은 권력도 아닌데 뭐 어디 무슨 동네에서 국회의원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없어. 5번의 선수 전부 다 비례대표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무슨 뭐 당권을 달라, 그리고 뭐 공천권을 달라 그러더니 또 이쪽 넘어와서는 조각권을 달라 이지랄을 떨고 있는 거야. 그 안철수가 그거 톡 해가지고 그러니 또 우리 상황들이 또 무척 노하셨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참 하여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국민의당에서 벌어졌고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게.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칼럼 있잖아요. 네. 경고 먹었습니다. 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그리고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사내에서 이런 족 같은 칼럼 쓰지 말라는 뭐 비판이나 혹은 뭐 지적은 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경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일보 내부에서 저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SBS 리포트를 보고서도 이거 뭐지 이런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주고 싶지만 이 민감한 지금 대선 시국에 소설을 빙자한 저런 식의 칼럼은 내부에서 좀 게이트키핑이 돼야죠. 이정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칼럼니스트. 칼럼니스트로 돼 있어요. 칼럼니스트가 뭐야? 기자 출신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칼럼니스트로 나와요. 요즘엔 다 칼럼니스트라고 하더라고. 네. 그 사내 기자 출신도. 이 사람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가는 궁금하더라고. 예.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보수 신문에 지금은 만평이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만평을 그렸던 어떤 분이 있는데 하나도 재미없을 뿐더러 완전히 극우적 내용, 뭐 허위 사실, 유언비어에 기초한 그런 정세로 만화를 그렸는데 이 양반은 이 만화를 하나하나 다 자기가 그린 만화가 신문으로 찍혀 나올 거 아니에요? 잘라가지고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을 하고는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잘 봤다고 칭찬 들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적어놔? 그런 인간이 있었대. 네.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런 인간이 나중에 결국 뭐 한나라당 출마하려고도 이렇게 손을 썼다가 뭐 잘 안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이 칼럼 쓰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이런 일반 독자들이 무슨 반응을 하건 간에 악평을 하고 그러면은 빡큐를 날릴 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메롱. 네, 그렇지, 메롱. 주독자는 이 정치인들, 나름대로 힘 좀 쓰는, 돈 좀 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반응 보내오면 거기에 이제 사실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됐다, 뭐 그런 개 같은 그 칼럼을 쓰느냐 이래봐야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신문은 그런 자들끼리만 보는 무의미한 존재가 됐다. 무의미한 그런 매체가 돼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들만의 담론 파티. 예.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사장돼 가는 것이고요. 진보 언론도 이제 어느새 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좀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현학적 파티 이걸로 흐르게 되면은 참 안타까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지식인의 어떤 그런 독선과 깔보는 태도, 선민의식,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도 덜어 나오긴 하는데 한번 가끔씩 보면은 젖가고 있네 이런 칼럼들이 종종 목도가 됩니다. 예. 지적 딸딸이라는 표현 아시나?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무슨 왜 웃어? 네? 앞에 제 얼굴을 보고 저 되게 웃기게 생겼네요. 거울을 보고. 네, 거울 보고. 딸딸이란 말에 웃은 건 아니고. 그럼요. 뭔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 저 민동기 국장은 모르세요? 아우, 알죠. 그게 에피소드 하나. 쓰레빠를 그렇죠. 저기 경상도가 어디 거 가면은 쓰레빠를 이제 딸딸이를 끌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울고들이 있네. 그만해. 예. 그럼 이제 가야겠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월 9일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악마들이 국가 공권력에서 벗어나는 뭐 이런 것만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누가 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유불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사람 죽었을 때 그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남의 아픔에다가 그 재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이런 씨발 새끼들이 사라지는 세상.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족 같은 세상이 빨리. 오늘 뭐 출연료도 안 준다고. 지읒 욕을 그렇게 하고. 옷은 빨간색이고 진짜. 정동지, 우린 동지야. 왜 이래? 네.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5월 9일 다 투표하시고요. 못하신 분들 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 환희의 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환희의 밤에 앞서서 우리가 또 한번 만납니다. 예. 5월 9일 화요일 투표 당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민TV 뉴스 K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투표 독려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뭐 필요하시면은 뭐 별풍선도 쏴주시고 예 후원금도 날려주시고 뭐 저희가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여하간 저희가 투표 독려 방송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영광의 날, 역사의 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관훈 나이트클럽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